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죠. 바로 우버 테크놀로지스. 티커 심벌로는 UBER.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차 부르는 앱, 이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이게 모빌리티는 기본이고 음식 배달, 거기다 이제 화물 운송까지 정말 거대한 기술 플랫폼으로 커졌어요. 맞습니다. 그 영역 확장이 정말 대단했죠. 네, 그래서 저희 앞에는 지금 우버의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요. 사업 보고서, 또 여러 산업 분석 자료들, 그리고 전략 발표 내용이나 ESG 관련 정보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요,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당신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주가 움직임, 이런 것 너머에 있는 진짜 우버, 그러니까 UBR이라는 기업의 뭐랄까 본질적인 힘, 또 약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을 좀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역시 기업 분석의 기본이죠. 재무 상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겉으로 드러난 숫자들만 보면 꽤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오랫동안 좀 적자에 허덕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버가 드디어 이 수익성 개선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2024년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5.9% 늘어서 1,007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 EPS라고 하죠. 네, EPS. 이게 0.47달러로 무려 161%나 급증했어요. 이것만 딱 보면 이제 정말 돈 버는 기업 됐구나 싶거든요. 네,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특히나 그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 그리고 딜리버리. 이 두 개가 같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핵심 사업이 같이 큰다는 건 좋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헤드라인 숫자 뒤에 숨어있는 맥락을 좀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듯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2024년 4분기에 발표됐던 순이익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무려 64억 달러나 되는 일회성 세금 혜택 조정 효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64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상당한 규모죠.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특별 이벤트 덕분에 장부상 이익이 확 부풀려져 보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해서 번 돈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점도 지적하는데요. 우버의 그 현금 흐름에 비해서 회계상 이익, 그러니까 장부에 찍히는 숫자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현금 흐름보다 장부상 이익이 높다. 그건 뭘 의미하나요? 그게 시사하는 바는 그러니까 보고된 그 순이익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핵심 사업의 근본적인 수익 창출 능력, 이걸 온전히 다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비경상적인 항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일회성 요인들, 세금 혜택 같은 걸 다 걷어내고 나서도 관련 우버의 핵심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힘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짝 효과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익의 질은 그렇다 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체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부채 수준이라던가 자산 상태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인 편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한 52% 수준 정도 되고요. 52%면 아주 높은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2025년 중반 기준으로 보면 총 자산이 한 5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총 부채는 약 324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요?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면 이 수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회계상 이익과는 좀 다르게 실제로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진짜 현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돈의 움직임. 맞습니다. 이 현금 흐름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버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차량 호출하고 음식 배달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현금은 다 어디에 쓰이나요? 바로 그게 중요하죠. 이 현금은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 예를 들면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확장, 혹은 또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가치 제고 활동의 실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진짜 엔진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핵심 사업에서 현금을 잘 벌고 있다는 건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럼 시장에서는 우버의 가치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PER, PBR, ROE 같은 지표들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가치평가 지표들도 한번 보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약 15.6배 정도 수준이고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한 8.9배 정도 됩니다. PER 15.6배, PBR 8.9배. 네, PER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고 PBR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특히 눈에 띄는 건 ROE,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이게 67%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67%요? 와, 엄청 높은데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투자된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67%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다만 이 높은 ROE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일회성 이익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입니다. 현재 한 50명 정도의 분석가들이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평균은 808달러를 넘어요. 평균 108달러? 현재 주가보다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시된 목표 주가의 범위를 보면 가장 낮은 예측은 82달러인데 가장 높은 예측은 무려 150달러까지 나와 있습니다. 와, 82달러에서 150달러면 차이가 엄청 크네요. 거의 2배 가까이? 뭘 보여주냐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버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우버를 둘러싼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정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중요한 현금 흐름,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우버의 핵심 사업 모델,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제 우버는 단순히 차 부르는 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모빌리티, 딜리버리, 우버이츠, 그리고 화물 운송, 프레이트, 이 세 개의 큰 기둥 위에 서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 구조가 핵심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 세 가지 축이 지금의 우버를 만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선 모빌리티, 즉 차량 호출 서비스는 여전히 우버의 근간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이걸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수익성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조정 EPSAD 마진율이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이익률인데 이게 7.8%로 좋아졌습니다. 아, 모빌리티 쪽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군요. 네.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가 바로 딜리버리, 즉 우버이츠입니다. 이제는 모빌리티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다른 핵심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죠. 네, 정말 팬데믹 때 우버이츠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많이들 이용했죠.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단순히 그냥 배달앱이 많아진 것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버이츠의 핵심 경쟁력은요. 그 다자간 플랫폼 모델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 그리고 배달 파트너, 그리고 최종 소비자. 이 세 그룹을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거죠. 세 그룹을 연결한다? 네, 각 참여자에게 딱 맞는 가치를 제공하면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배달 파트너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좀 유연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는 집에서 편하게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우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나 배달료, 또 앱 내 광고 수익 같은 걸로 돈을 버는 구조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이치패스 같은 월구독 서비스입니다. 아, 그 멤버십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배달비 할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이게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확 높이고 또 우버 입장에서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반복 수익을 만들어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독 모델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상당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인 우버 프레이트는 앞에 두 사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건 거대한 물류시장, 특히 화물운송 시장의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파고들면서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화물 운송의 디지털 혁신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의 화물 운송 중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전화 돌리고 서류 오가고. 그런데 우버 프레이트는 이걸 스마트폰 앱 기반의 실시간 매칭 플랫폼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화물 주인, 그러니까 화주와 트럭 운전사를 앱에서 직접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중간 과정이 줄어들고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모빌리티, 딜리버리, 프레이트.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사업 부문들이 우버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마치 각각의 엔진이 따로 도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더 큰 힘을 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네트워크 효과가 우버 플랫폼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소에 우버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그 사람이 같은 우버 앱 안에서 우버 이츠도 있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로 주문할 수 있겠죠? 반대로 우버 이츠를 주로 쓰던 사람이 여행지에 가서 아 맞다 우버 앱으로 택시 부를 수 있지 하고 차량을 호출할 수도 있고요. 아, 앱 하나로 다 되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군요. 그렇죠. 한 서비스의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의 잠재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나 기술 인프라는 또 모든 서비스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각 사업부가 서로를 밀어주고 또 끊어주면서 플랫폼 전체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선순환 구조. 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 우버라는 플랫폼은 이미 당신의 출퇴근길, 또 매일 먹는 식사, 장보기, 심지어는 기업들의 물류 운송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생활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플랫폼이라도 분명 약점이나 위험 요인이 없을 순 없겠죠. 특히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라이드 헤일링 쪽에서는 리프트, 음식 배달은 도어대시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네, 경쟁 환경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매우 치열합니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수엇 분석 틀, 그러니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수업 분석 좋네요. 우버의 강점은 앞서 이야기 나눈 것들이죠.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또 사업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 기술력, 방대한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가장 큰 약점이자 동시에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긱 이코노미 노동자 문제입니다. 아, 긱 워커 문제. 뉴스에서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버의 사업 모델 자체가 운전자나 배달 파트너, 우리가 흔히 긱 워커라고 부르는 이 독립계약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없으면 서비스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버는 이 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왔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버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인건비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죠. 이게 사업 초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크겠네요.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기워커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유급휴가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같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혜택에서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그냥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AB5 법안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에 정말로 이 기고커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우버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버는 이 수많은 운전자와 배달 파트너들에게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각종 보험료, 유급휴가 비용 등을 다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이는 우버의 수익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사업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우버라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회사 존력과도 직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네요. 이런 심각한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버에게는 기회 요인은 없을까요? 뭔가 현재의 판도를 확 바꾸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잠재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목받는 기회 요인으로는 역시 자율주행 기술과의 연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요? 우버가 예전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우버의 전략 변화입니다.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라는 게 워낙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인 허들도 높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우버는 어느 시점부터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체 개발을 고집하기보다는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율주행 기술 선두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전략으로 선회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버가 가진 그 방대한 모빌리티 네트워크에 접목시키는 개방형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대신에 잘하는 회사랑 손을 잡는다. 일종의 아웃소싱 같은 건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우버가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버가 가장 잘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 수백만 명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그 플랫폼을 매끄럽게 운영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운영 능력. 네. 거기에 집중하고 아주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 개발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동시에 웨이모 같은 파트너 입장에서는 우버라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거대한 실제 테스트베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니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우버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만약에 자율주행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현재 우버의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즉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운전자 비용. 네. 자율주행차가 사람 운전자를 대체하게 된다면 이 인건비 부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버의 수익성을 정말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실현만 된다면 회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하지만 이게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완전히 녹아들기까지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성 문제, 정말 믿고 탈 수 있느냐, 또 관련 법규나 제도는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하고요. 기술 외적인 문제들이 많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과연 이 기술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타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건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필요하다는 거군요. 자율주행 외에 또 다른 기회 요인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우버 서비스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외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장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배송 품목을 다각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음식이지만 앞으로 식료품이나 약국 물품 아니면 소매점에서 파는 상품들까지 배달하는 거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 배달 품목을 늘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광고 사업을 더 강화하는 것 등도 지속적인 성장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사업적인 측면 외에 요즘 기업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측면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버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에게는 이 ESG가 더욱 중요할 텐데요. 먼저 환경, environmental 이슈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우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2040년까지 탄소 제로요? 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운전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전기차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충전 인프라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충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하는 방식이죠. 아, 전기차 전환 유도. 네. 그리고 우버이츠를 통해서는 식당 파트너들에게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환경 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회적 소셜 측면에서는 아까 길게 이야기 나눴던 그 기그워커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환경 이익 문제에 대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버의 ESG 경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핵심적인 과제는 단연 사회 S 영역, 그중에서도 특히 기그워커의 처우 및 권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네요.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반증이겠죠.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효율성이 어떠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플랫폼이 우리에게 주는 그 편리함, 그걸 누리는 우리 모두와 또 그 편리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이 새롭고 좀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우리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포용하고 조화해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사회 전체의 고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거버넌스, G 측면에서는요. 우버가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창업자 관련 이슈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논란들 이후에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방대하게 수집되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나 프라이버시 강화 같은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SG 측면까지 잘 짚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정말 우버의 재무 상태부터 시작해서 사업 모델, 경쟁 환경과 여러 도전 과제들, 또 미래 기회 요인들, 그리고 ESG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우버라는 기업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버는 더 이상 우리가 처음 알았던 그 차량 호출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검증된 핵심 사업이죠. 모빌리티와 딜리버리. 이 두 가지를 양대축으로 삼아서 여기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번 돈을 바탕으로 해서 물류 시장의 혁신을 꾀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 파트너십처럼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곳에 투자하는 그런 플랫폼 생태계 기업으로 확실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플랫폼 생태계 기업으로의 진화. 그렇죠. 물론 이 진화의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앞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기그워커 모델을 둘러싼 법적, 사회적 리스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보톤이 가장 커 보였어요. 네. 그리고 리프트나 도어대시 같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질 것이고 또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그 변동성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변하는 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버가 가진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고 혁신하려는 그 DNA 역시 우버가 가진 분명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뭐 단기적인 실적이 어떻다,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과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네,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과연 얼마나 빨리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긱 이코노미라는 이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게 될지,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버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우버, UBR이라는 기업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버와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삶에 엄청난 편리함과 혁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플랫폼을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기워커들의 노동 조건이나 사회적 안정망에 대한 고민 역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편리함과 혁신이라는 가치,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